안녕하세요. 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헤럴드 제닌, 에빈 모스코우님이 쓰시고 지식공간에서 펴낸 당신은 뼛속까지 경영자인가를 소개합니다. 업무와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깨닫고 저를 돌아보게 만든 고마운 책입니다. 살면서 문제에 직면했거나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당신은 뼛속까지 경영자인가? 헤럴드 제닌, 에빈 모스코우, 지식공간. 추천사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 내 인생 최고의 경영 교과서. 하루는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도장과 통장을 내미셨다. 그간 운영해 오신 자본금 600만 엔에 회사를 물려주신 것이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당신은 1972년으로 내 나이 23이었다. 그때 난생 처음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곳은 신사복 매장과 캐주얼 웨이, 벤샵 두 곳으로 연매출이 1억엔 정도였다. 이대로 주저앉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신사복 매장과 캐주얼 매장 두 가지 형태로 3년에 매장 한 개씩 늘려갔다. 캐주얼 웨어만큼은 꼭 붙잡고 싶었다. 캐주얼 웨어는 손님이 직접 고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고객 응대에 서툰 나로서는 한결 수월했고 무엇보다 팔리는 제품과 팔리지 않는 제품의 차이가 커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84년 6월 히로시마시에 유니크 클로징 웨어하우스를 개장하면서 드디어 캐주얼 웨어에 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매장 이름에는 유니크 스타일 옷을 만날 수 있는 커다란 창고라는 의미가 담겼다. 1000엔과 1900엔의 두 가지 가격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 정책을 결정했다. 저렴한 가격의 캐주얼 웨어를 주간지를 고르듯 가볍게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이 우리의 컨셉트였다. 이 점포가 유니클로의 첫 번째 매장이다. 오픈일과 다음날 양일에 걸쳐 아침 6시에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고객의 입장을 제한했을 정도로 매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금맥을 발견한 사람처럼 한동안 밤잠을 설쳤다. 다음 해인 1985년 6월에는 시모노세키시에 최초의 교회형 매장을 열었고 10월에는 요코하마 시내 중심부와 교외에 2개 매장을 오픈했다. 상요도를 중심으로 매장 확대 전략을 실현시킬 발판이 마련된 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우연히 나의 운명을 바꿀 책 한 권을 만나게 되었다. 야마구치현 우부시의 한 서점에 들렀다가 달랑 한 권 놓여있던 프로페셔널 CEO라는 책을 보았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ITT의 전 최고 경영자 헤럴드 제닌이 쓴 책이었다. 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야마구치현의 유일한 독자였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책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내용으로 가득했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자 무사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내가 지금껏 해온 경영은 틀렸다. 나의 경영은 서툴렀다. 경영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니는 세 문장 경영 강좌라는 제목을 붙이고 이렇게 썼다. 책은 첫 페이지부터 읽어나간다. 그러나 사업 운영은 반대로 한다. 즉, 끝에서부터 시작한 다음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한다. 책은 첫 페이지부터 읽어나간다. 그러나 사업 운영은 반대로 한다. 즉, 끝에서부터 시작한 다음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한다. 책은 첫 페이지부터 읽어나간다. 그러나 사업 운영은 반대로 한다. 즉, 끝에서부터 시작한 다음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한다. 제닌의 경영론은 내가 생각하는 경영론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캐주얼 웨어 교회 매장을 개설하면 재미있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뛰어들었을 뿐이다. 목표도 없이 그저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여 한 계단씩 쌓아 올리는 것이 경영이라고 여겼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얼마나 땀방울을 흘리느냐를 더 중시했다. 그러나 제닌의 경영론을 읽은 후 나의 경영 개념은 180도 변했다. 경영은 먼저 목표를 정한 뒤에 시작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를지를 정하고 이렇게 정한 목표를 통해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을 거꾸로 찾아가는 것인데 이때 최대한 많은 방법을 탐색하고 그 가운데 최선책부터 실행한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과 사전에 정한 목표를 수시로 비교하며 수정을 거듭한다. 제니는 그렇게 하면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말하는데
이 책을 읽는 동안 그의 경영이론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 수긍하게 되었다. 제니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고학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1959년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위기에 처해 있던 ITT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로 취임했다. 당시 ITT의 매출은 7억 6,560만 달러, 수익은 2,9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게다가 수익의 절반 이상이 영업외 수익이었다. 우선 제니는 주당 이익을 매년 10% 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동시에 경영진과 조직을 쇄신하고 인재를 대거 영입하는 등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그리고 성과를 냈다. 58분기, 즉 14년 반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익을 증가시켰다. 이는 전례가 없는 업적이었다. 그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던 1977년, ITT는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당당히 11위에 올랐는데 당시 매출액이 167억 달러, 수익은 5억 6,2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가 사장으로 발탁되던 18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과 수익이 각각 20배 상승했다. 제니는 이렇게 말한다. 경영은 무엇인가를 달성하는 것. 이루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내 곁을 지키는 경영 바이블이자 금세기 최고의 경영 교과서인 프로페셔널 CEO에는 제니니 경영자로서 경험하고 체득한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다. 이 책의 6장을 보면 G 이론이 등장하는데 다음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론만으로는 기업은 물론 그 어떤 것도 경영할 수 없다. G는 제닌의 알파벳 첫 글자다. G 이론, 즉 제닌의 이론은 평론가와 경영학자, 그리고 때로는 경영자들조차도 의존하는 경영 이론을 철저히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대다수의 경영자, 특히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사업에 임하는 경영자일수록 경영이 이론대로 될 리 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 그러나 그런 생각만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니는 2장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서 세 문장 경영 강좌를 통해 이해는 쉬우나 감당키 어려운 경영의 핵심을 제시한다.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주위에 각인시키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라는 메시지를 말이다. 내가 이 책을 읽을 때는 일본 경제의 버블 시기로 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친구조차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배울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교만함이었을 것이다. 나는 마쓰시타 고노스케와 혼다 소이치로를 존경했다. 그러나 일본식 경영이 최선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다 이 책을 접하고 경영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 프로페셔널 CEO를 읽은 뒤 나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를 지금껏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혁신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1991년 9월 1일 우부시의 좁은 펜실베니아 본사에서 사원들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회사명을 패스트 리테일링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부터 본격적으로 유니클로를 전국 체인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매년 30개씩 매장을 오픈해서 3년 후에는 100번째 매장을 오픈하고 그 시점에 맞춰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당시 직영점은 유니클로 16곳, 신사복과 부인복 매장 6곳, 프랜차이즈 유니클로 매장 7곳으로 총 29곳이었다. 아마도 직원들은 연간 30개의 점포를 개설하겠다는 내 말에 속으로 고개를 저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로부터 거꾸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라는 제닌의 말을 따른다면 결코 무리는 아니라고 믿었다. 실제로 1994년 4월 유니클로 직영점은 100호점을 무난히 돌파했으며 그해 7월 히로시마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목표를 이루었다. 제닌의 유일한 이론, 세문장 경영강좌는 정말 효과가 있었다. 이 책에서는 세문장 경영강좌 외에도 목표를 정한 뒤에는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그 실천 노하우와 대응법, 마음의 준비를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곁들여 설명한다.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방법부터 경영자의 조건, 리더십, 경영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 자기중심주의, 숫자의 의미, 기업의 성장 발전 차원에서 살펴본 기업가 정신,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에 임하는 자세까지 경영 현장의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았다. 그리고 경영자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감탄할 만한 지혜가 이 책 곳곳에 숨어있다. 제니는 경영자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되풀이되는 문장을 읽다 보면 경영자에게는 사업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최고 경영자란 홀로 결단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기업의 목표와 목표를 위해 수행해야 할 일을 명확히 밝히며 실패의 책임을 100% 떠맡는다. 그리고 제닌이 지적하듯 이 세상에는 경영을 하지 않는 경영자가 너무나 많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땀방울, 목표 달성의 프로세스를 중시한다. 그 때문이지 일본의 경영자와 비즈니스맨에게는 성과에 대한 집념과 근성이 부족해 보인다.
개인의 노력과 프로세스는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비즈니스를 평가하는 데는 별로 쓸모가 없다. 비즈니스는 오직 성과로 평가된다. 제니는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훌륭한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지적한다. 비즈니스는 냉혹한 세계이다. 경영자는 오직 성과로만 평가받는다. 나도 그런 치열한 세계에서 살고 싶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제니는 말한다. 실패는 부끄러운 일도 불명예스러운 일도 아니다. 비즈니스에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일 뿐이다. 무엇보다 자기의 잘못을 직시하여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보고 실패로부터 배워 지금 해야 할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늘 실패를 거듭했다.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전적도 1승 9패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유니클로다. 나는 본래 사업이란 순탄하게 나아갈 수는 없는 법이며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고 찰떡같이 믿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실패를 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회사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문제점을 빠르게 포착하여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니는 3장 하나의 기업, 2개의 조직에서 깜짝 사건을 없애라 라는 말로 실패와 관련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제니는 각 사업부 책임자가 제출한 원래 보고서 맨 위에 붉은 깃발, 즉 미해결 문제점을 적시하게 한 뒤 월 1회 갖는 총책임자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이 해결책을 찾도록 했다고 밝힌다. 경영자 전원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끝내 성공에 이른다. 경영은 팀워크라는 사고방식에 나는 공감한다. 7장 교만에 빠진 경영자에서도 지적하다시피 인재를 자신의 수족으로 부리는 독단적인 경영은 실적이 좋을 때는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메랑이 되어 기업에 해를 끼친다. 경영자가 예전의 성공에 도취되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된다. 나는 경영자라면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영자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많다. 뛰어난 사람과 팀을 이루면 경영자 자신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공유시켜야 하며 또한 그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그러나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경영 책임자와 멤버가 동등한 입장에서 의논을 반복하고 합의한 뒤 일을 진행한다. 목표를 높게 잡지 않으면 누구도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는 제닌의 사업 진행 방식이기도 하다. 그는 12장에서 경영진은 목표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야 하며 이를 위해 자기 한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헌신은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고 썼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는 말은 경영자의 열정과 해내겠다는 근성을 뜻한다. 논리적 사고를 무장한 MBA 학위 취득자가 이런 근성까지 갖추었다면 그가 경영자로서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숫자를 읽는 힘이다. 제니는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채운기와 같다고 말한다. 경영은 우선 목표를 정한 뒤에 시작된다는 제니의 역발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숫자의 변화를 감지하여 회사의 실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역시 지금도 예전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억하고 있다가 항상 현재의 숫자와 비교하며 유니클로를 경영한다. 마지막으로 제니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업적은 인생의 업적과 마찬가지로 천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룩된다고 말이다.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은 주식회사를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미국의 뿌리내린 민주주의가 주식회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음을 깨달았다. 그 민주주의란 바로 자유로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정함과 투명함이다. ITT 재건에 인물이 뛰고 초빙된 외부 경영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전세계 자회사의 책임자들과 함께 높이 높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모습에 나는 전율을 느꼈다. 전화 전신기업에 불과하던 ITT가 다국적 복합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감동 그 자체였다. 제니는 현재 일본에서 닛산 자동차를 재건한 카르로스 본사장 겸 CEO 같은 존재이다. 이런 경영자가 계속 등용되면 머지않아 경영계 전반의 일대 새로운 경영 풍조가 자리를 잡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거론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다국적 복합기업인 ITT는 국방과 밀접한 전화 전신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남미의 칠레 정치에 관여하는 등 과거 국제사회와의 뒷거래 의혹이 문제시되기도 했다.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일절 언급되지 않는데 나는 정치와의 관계 역시 경영의 일면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런 일 때문에 이 책의 가치가 조금도 훼손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제 일독을 권한다. 서문, 해럴드 제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은 평범한 사람에 의해 성취된다. 비즈니스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대체대조표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비즈니스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며 구름처럼 변화무쌍하며 물고기처럼 활기로 가득 차 있다. 때로는 가을 매처럼 두높이 비상했다가 때로는 낙엽처럼 팔랑팔랑 떨어져 황량한 폐허를 이루기도 한다. 필요, 욕망, 탐욕, 만족이 물질적인 보상을 초월한 이타심, 헌신, 희생과 뒤덮기는 신비한 연금술의 과정이 바로 비즈니스이다. 비즈니스는 만인의 열망을 충족시키며 또한 우리 모두의 육체적인 안정과 행복의 원천이기도 하다.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과정은 고달프면서도 매력적이고 창의적이다. 비즈니스는 고차원의 예술로 분류될 만하고 개인적으로 자아와 사회를 위해 무한한 열정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또 가장 큰 만족을 준다. 나는 비즈니스의 드넓고 끝없는 세계를 맛보고 돌아왔다. 나는 늘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비즈니스든 인생이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은 천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에 의해 성취된다.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짜릿한 성취감이 비즈니스와 그 밖의 영역에서 리더를 탄생시킨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진실을 접했다면 새로 삶을 개척해야 하는 후대에 자신이 배운 바를 전해주는 것이 그의 의무일 것이다. 나의 경영적 자산을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긴다는 소명의식으로 이 책을 썼다. 부디 내가 얻은 비즈니스상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일말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챕터 1. 경영자는 경영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경영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경영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경영을 해야 한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 이는 아주 간단한 신조이자 비즈니스, 직장생활을 비롯하여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일 것이다. 사람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은 늘 잊고 산다. 혹은 이 말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여긴다. 용어를 정의해보자. 경영진이란 사업체 등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구성된 팀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경영하다는 어떤 일을 실행한다는 말로 당신이나 경영진이 계획한 일,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완수한다는 뜻이다. 해야 한다는 말 그대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이다. 사람들은 정해진 회계기간 말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다. 사업계획이란 당신이 겨누고 있는 표적이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원하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경영한다는 말은 일단 한 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웠으면 매출, 시장 점유율, 수입, 그리고 당신이 공들인 어떤 일에서든 의도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가지 방법이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경영. 만약 이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신은 경영자가 아니다. 당신의 사무실 문패에는 사장이니 부사장이니 또는 영업부장 따위에 거창한 직함이 걸려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소한 내가 말하는 의미에서 당신은 경영자가 아니다.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사무실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일을 주도하지 못한다. 당신은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경영하고 있지 않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라거나 무능한 경영자라는 뜻은 아니다. 그저 경영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예컨대 타고난 두뇌와 능력이 엇비슷한 대학생 3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은 경영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마친 뒤 돈 잘 버는 경영자, 성공한 경영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첫 번째 친구인 켈은 자신이 평균 B학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네도 그 정도는 했기 때문이다. 그는 필요한 수업을 빠짐없이 이수하고 대부분의 과제물을 제출하고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일들을 한다. 어느 해 기말 시험 전에 독감이라도 걸리면 그의 평균 점수는 C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내년에는 평균 A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그는 시험 보는 도중 지문 하나를 잘못 이해하여 C를 받는다. 이처럼 뜻밖의 일들이 무슨 심술보인지 그를 괴롭힌다. 결국 그는 평균 B-로 졸업하고 운이 좀 따르면 B- 수준의 경영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두 번째 경영 후보자 L은 최고 수준의 경영대학원 12곳 중 한 곳에 들어가겠다고 목표를 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균 A학점이나 그에 못지않은 점수를 따야 한다. 첫 시험에서 B를 받자 그는 밤에 공부하던 시간을 한두 시간 내서 3, 4시간으로 늘린다. 2, 3학년 때도 여타 과목에서는 A를 받았지만 한 과목에서 B를 받는다. 그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매년
세네 개 과목에서 A를 받고 한 개 정도 B를 받는데 이 정도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4학년 때 그는 A 2개, B 하나, 그리고 예상치 않게 한 과목에서 C를 받는다. 그는 12곳의 지원서를 내고 행운을 기원한다. 이제 그가 최고 수준의 경영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지는 자신의 학점만큼이나 그의 경쟁자들에게 달려있다. 세 번째 학생은 스탠퍼드나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 입학하기로 결심한다. 다른 곳은 필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전 과목에서 A를 받아야 한다. 그를 해리라고 부르자. 왠지 이 이름은 내 귀를 즐겁게 한다. 그는 몽땅 A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 그는 매일 밤 서너 시간 또는 5시간 동안 공부한다. 4학년 때 전 과목 평균 A를 받았지만 고급회계 한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B학점을 따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문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 학기 중간에 이르렀지만 그 과목의 평균은 여전히 B-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과제물의 범위를 넘어 독서량을 늘린다. 그래도 이 과목을 마스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담당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교수님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줄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인 켈과 엘은 그가 너무 소심하다며 코웃음을 친다. 4년 동안 B 하나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헬은 자신의 목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그는 고급 회계 과목에서 꼭 A를 따야 한다. 그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자신을 가르칠 만한 대학원생을 찾는다. 헬은 밤을 지새워가며 공부에 매달리고 학습 내용을 깊이 파고든다. 한마디로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A를 받는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들어간다. 앞에 두 학생은 경영자가 아니라는 것이 내 판단이다. 켈은 그저 물결에 따라 흘러갔을 뿐이고 엘은 목표를 정하고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휩쓸려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 학생들의 성공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소위 운에 좌우된다. 그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세 번째 학생 헬은 경영대학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경영자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경영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 실패하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다른 방법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게 경영이다. 한 가지 방법이 실패하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다른 방법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게 경영이다. 한 가지 방법이 실패하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다른 방법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게 경영이다. 켈과 엘과 헬이 비즈니스 세계의 자리를 잡을 때면 틀림없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이미 밟아간 경영자의 길을 쫓게 될 것이다. 켈은 낮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며 터벅터벅 걸어갈 테고 엘은 양심적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면서도 상승력은 거의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헬은 ITT 같은 기업의 최고 위치에까지 오를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적법하지만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목적을 위해 노력한다. 고객은 더 낮은 가격을 원하며 공급자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노조는 임금 인상을 외치고 주주들은 늘 수익에 목마르다. 경쟁사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싼값에 판매한다. 당신이 경영자라면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동시에 당신이 자신과 회사를 위해 설정한 목표는 물론 이러한 상충되는 목적들을 만족시키는 성과를 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 비즈니스에는 항상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고 당신은 경영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가지 방법을 활용했는데도 계속 실패했다면 23번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당신의 태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난 여기서 밤을 새우겠어. 하지만 어떻게든 문제는 해결해야 해. 비록 나 역시 종종 밤을 새웠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밤샘 작업을 권했지만 사무실에서 불 밝히고 일한다고 끝이 아니다.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영에서는 결과가 중요하다. 만일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다면,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우리가 날밤을 새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만족시킬 답을 찾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분기 말과 연말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 경영자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말은 당신이 그런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뼛속까지 경영자인가? 헤럴드 제닌, 엘빈 모스코, 지식공간